경기도 파주. 이 지역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에는 42살의 여성 이정민 씨가 딸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 아들을 두었던 윤말자 여사의 막내 며느리이며 16해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박준영 씨의 아내였습니다. 정민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딸을 키우고 소박한 삶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장남 박상태 씨와 차남 박상훈 씨는 막내 동생의 부인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은 물론 정서적인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어머니 윤말자 여사만은 정민 씨에게 다른 시선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 하나로 마음을 전하는 법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일이었지만 정민 씨는 시어머니의 병수발까지 전담했습니다. 병원 진료, 약가, 식사 준비, 대소변 처리까지. 다른 며느리들은커녕 두 형제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고 홀로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시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말자 여사는 점차 말수가 줄었고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깊이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자락에서 병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 여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사건은 단순한 임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던 한 사람에게 한 노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거대한 파장을 향해 조용히 커튼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23살 때였습니다. 남편 박준영 씨와는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갔다는 이유로 윤말자 여사는 동네 잔치집처럼 집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의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2살이었던 하윤 양과 정민 씨는 순식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아직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말했지만 정민 씨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있었고 이 아이에게 남편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윤말자 여사는 정민 씨를 그냥 내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진짜 가족이지. 그녀는 마당의 한쪽에 방을 내주며 정민 씨와 하윤 양을 조용히 품었습니다. 그 말처럼 윤 여사는 손녀 하윤 양을 마치 친딸처럼 아끼며 키웠습니다. 새벽에 미역국을 끓이며 생일을 챙기고 가을이면 단감을 깎아 도시락에 넣어주고 학교 앞까지 데려다 준 날도 많았습니다. 정민 씨는 낮에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청소 일을 하며 바쁘게 살았지만 늘 윤 여사가 뒤를 지켜주었습니다. 그 생활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남편 죽은 지 언젠데 아직도 시집에 붙어 있냐고 같은 수군거림을 흘렸고 정민 씨는 시댁 식구들과의 거리감에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박상태 씨와 박상훈 씨는 명절 때 한 번씩 와서 얼굴만 비추고 금세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정민 씨를 집안 사람이라기보다 머무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 씨는 윤 여사 곁을 지켰습니다. 치매 초기가 왔을 때도 허리가 굽어졌을 때도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도 그녀는 매일 병실에 들렀습니다.
식사를 챙기고 손톱을 깎아주고 어지러운 머리맡을 정리하며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간호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딸 같아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엄마 같네요. 하윤 양 역시 그런 할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친할머니라는 단어보다 할머니는 곧 우리 가족의 중심이라는 의미였고 자신의 유년 시절 대부분은 늘 그 곁에서 따뜻한 밤냄새와 바느질 소리, 느린 걸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안정된 일상이었습니다. 작은 미용실과 할머니의 연금, 그리고 하윤 양의 장학금으로 이어가는 삶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피부치보다 더 진한 가족이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말자 여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수술도 힘듭니다. 오래 버티시진 못하실 겁니다. 그날 이후 정민 씨는 매일 밤 윤 여사의 손을 잡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윤 양은 입시 준비로 바빴지만 틈나는 대로 할머니를 안마해드리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날 아침, 집안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윤 여사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정민 씨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나한테 한마디 말을 안 하셨네요. 그리고 그때까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윤말자 여사가 남긴 것이 그 따뜻한 손길 외에도 또 다른 무언가였다는 것을. 윤말자 여사의 장례식은 조용하고도 담담하게 치러졌습니다. 정민 씨는 조문객을 맡고 국을 데우고 접시를 닦으며 누구보다 분주했지만 상주 자리는 그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형제는 검은 양복에 표정 없는 얼굴로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눴고 장례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 씨는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사용하지 않던 태블릿 PC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하자 검은 화면이 켜졌고 한 개의 암호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하윤 양은 직감적으로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상은 맞았습니다. 폴더 속에는 정민에게라는 제목의 영상 파일 하나와 PDF 문서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윤말자 여사는 병상에 앉아 있었고 말은 느리고 숨은 짧았지만 의식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나 이제 곧 갈 것 같다. 그래도 너한텐 뭐라도 남겨줘야 맘이 놓인다. 내 방 천장 안쪽 주황색 보자기 꼭 열어봐. 하윤 양은 영상이 끝난 뒤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천장을 열어봤습니다. 정말로 그곳에는 주황색 보자기에 둘러싸인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래된 등기 서류, 몇 개의 귀금속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 양은 태블릿 속 자료와 자신이 본 영상 내용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 학교 상담 교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가 남긴 유언 영상과 자신의 감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한테만 남기신 거래요.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상담 교사는 진지하게 들으며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잘한 일이야. 하지만 이 이야기는 반드시 내 어머니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해. 그날 저녁 하윤 양은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며칠 전부터 뭘 알고 있었어. 할머니 태블릿에서 영상이 나왔고 거기에 금고 얘기가 있었어. 정민 씨는 말없이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윤 양은 눈을 피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열어 영상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정민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할머니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함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어나갔습니다. 상담실 밖 교무실 복도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남학생이 그 이야기의 일부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바로 박상태 씨의 고등학생 아들이었습니다. 하윤과 같은 학년이었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박상태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혹시 할머니가 뭐 남기신 거 있어요? 하윤이가 학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뭔가 영상도 있고 금고도 있고. 그 말을 들은 박상태 씨는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의 설명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동생 박상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 뭔가 있다. 정민이 그 여자 시체만 치운 게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시댁 쪽의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던 박상훈 씨가 정민 씨에게 전화해 어머니 유품 중에 보험 서류나 부동산 서류 같은 거 없었냐며 떠보듯 묻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전화를 받은 채로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 정민 씨는 일상의 미세한 변화들을 느꼈습니다. 이상한 낌새는 박상태 씨의 전화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간 아무런 관심도 없던 그가 갑자기 미용실 앞을 기웃거렸고 하윤 양이 학원에서 돌아올 때면 집 근처에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저 골목에 아까부터 어떤 아저씨가 계속 서 있었어. 괜히 무서워. 정민 씨는 태연한 얼굴로 딸을 달랬지만 속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누군가 미용실 앞 전단지에 붉은색 잉크로 불법 영업이라는 글씨를 써두고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박상훈 씨가 정민 씨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당 앞에 서서 아무 말도 없이 담배를 피우며 10분 넘게 자리를 뜨지 않았고 결국 정민 씨가 현관을 열자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무슨 일 있으면 우리가 처리할게. 가족끼리는 속이는 거 아니잖아. 그의 말은 다정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정민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하윤 양은 불을 끈 방 안에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 씨는 가게 문 앞에 놓인 서류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윤 여사가 소유했던 작은 땅의 등기부 등본이었고 소유주는 아직도 윤말자 여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메모 한 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어머니 겁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정민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메모를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상태 씨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러다 경찰 부를 수도 있어요. 상속 문제인데 숨기면 안 되죠. 정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습니다. 박상태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어머니 방이랑 천장 좀 살펴봐도 되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날 이후 하윤 양도 더는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협박 문자가 왔고 SNS에는 익명의 계정이 너희 집 비밀 알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복도에서는 일부러 그녀를 부딪히고 눈빛을 던지는 학생들까지 생겼습니다. 그중 몇 명은
박상태 씨의 아들과 어울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윤 양은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체육관에 혼자 남아있다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상담 교사가 다가와 요즘 괜찮냐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우리만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날 밤 정민 씨는 하윤 양에게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무조건 숨기자는 거 아니야. 하지만 네 할머니는 왜 그걸 숨겼을까? 왜 너랑 나한테만 남겼을까? 그 이유를 먼저 알아야지.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무서워요. 자꾸 우리를 죄인처럼 몰아가잖아요. 정민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켜야 해.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너를 키워준 사람의 마지막 말씀이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민 씨는 윤말자 여사가 남긴 문서들과 영상, 메모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몇 가지를 복사해 별도로 보관했고 복사본 하나는 낡은 앨범 안에 또 하나는 가게 금고 속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숨기기보다 지킬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박상태와 박상훈 형제가 더 이상 연락해 오지 않았고 낯선 차량이나 협박성 메모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민 씨는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하윤 양 역시 학교 생활에 조금씩 집중을 되찾아갔습니다. 엄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살 수 있겠죠? 응. 어쩌면 그 사람들도 이제 체념했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했지만 정민 씨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태블릿 속 영상은 별도로 USB에 저장해 뒷면에 유언이라 적어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며칠 뒤 정민 씨 앞으로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가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고 안에는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조정 신청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박상태, 박상훈. 그들은 유산이 존재함을 이미 전제로 한 상태에서 가족 간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서류 속 문구는 차분했고 표면적으로는 협조를 요청하는 듯 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은 정민 씨를 법적으로 압박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인께서 사망 당시 보유한 현금, 귀금 속 부동산 내역에 대한 정당한 확인 절차를 요청함. 수차례 가족 간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방적인 침묵과 회피로 갈등이 조장되고 있음. 정민 씨는 이 문장을 보며 이제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자신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 씨가 미용실 문을 닫고 돌아가는 길, 골목 끝에서 낯익은 차 한 대가 그녀를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운전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타고 있었고 뒷좌석 유리창 너머로 박상태의 아들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엔 더 이상 호기심이나 당혹감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는 집 앞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인쇄된 문서와 함께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정 신청은 선택이 아닌 통보입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 소송은 피곤한 일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판단을 바랍니다. 정민 씨는 봉투를 들고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얼굴로 서랍을 열고 태블릿을 꺼내 조용히 전원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윤말자 여사의 영상 마지막 부분을 반복해서 재생했습니다. 살다 보면 내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사람이 생긴다.
내가 가진 거 꼭 줄 사람한테만 줄란다. 그래야 후회가 없지. 그 말은 여전히 작고 느렸지만 이번엔 마음속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정민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후회 없게 그럼 지켜야지요, 어머니.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제 시작된 이 싸움의 밑바닥에는 진짜 목적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박상태 씨는 조정 신청서를 보낸 후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에서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윤말자 여사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고 최근 수년간의 주소 이동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하나, 20여 년 전 잠시 거주했던 외딴 시골 마을의 단독주택 주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뭐하러 살아? 아무 연고도 없잖아. 박상우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박상태는 짧게 말했습니다. 숨길 게 있었겠지. 그들은 즉시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현지 부동산 사무소에서 오래된 매매 내역을 뒤진 끝에 윤말자 여사가 과거에 소유했던 500평짜리 밭과 창고 부지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 땅은 수년 전 타인 명의로 매매된 상태였고 계약서상의 현금 거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통장에 흔적은 안 남기고 이걸 팔아서 뭘 했다는 거야? 며칠 뒤 박상태 씨는 은밀히 예전 가족 통장 내역을 조회했고 그중 윤 여사의 사망 전 3개월간 일정 금액이 정민 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반복적이었고 현금 인출 후 계좌 재입금의 흔적이 또렷했습니다. 흩뿌려 놓고 감췄다 정민이 이거 혼자 처리하려고 한 거야. 박상태는 이내 한 은행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윤 여사와 친분 있던 창구 직원에게 인사를 건넨 후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어머니 생전에 여기 자주 오셨죠? 자식들 몰래 좀 해놓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따로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직원은 곤란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고객 정보는 다만 늘 똑같은 말은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이건 꼭 필요한 사람만 알아보겠지 하고요. 그 말에 박상태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 앞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윤 양이 과일을 고르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민 씨의 가방이 열린 채로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 안에 있던 작은 수첩이 사라졌습니다. 그 수첩은 윤말자 여사가 생전 손으로 써두었던 주소 몇 개, 날짜, 금액, 그리고 하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던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엄마, 나 가방 제대로 닫았거든. 누가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정민 씨는 말없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곧장 수첩 복사본을 꺼내 다시 확인했고 그 안에 적힌 장소 중 하나인 공공빌딩 4층,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건물은 작은 사무실이 밀집된 건물로 윤말자 여사가 몇 년 전까지 직접 다녔던 곳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몰래 빌딩을 찾아가 열쇠가 맞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오래된 열쇠 하나가 조심스럽게 402호의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캐비닛, 먼지가 내려앉은 소파, 그리고 작은 금고 하나가 방 한쪽에 있었습니다. 정민 씨는 그 금고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비밀번호를 몰랐지만 윤 여사가 손녀 생일마다 쓰던 4자리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1017.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이 든 봉투 몇 개, 그리고 봉투 겉면에 적힌 한 줄이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돈은 내 진짜 가족에게 줘야 할 몫이다. 이걸로라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정민 씨는 금고 문을 다시 닫고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결단의 순간이라는 것을. 그 시각 박상태는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좌는 못 건드려도 실물은 따로 있었어. 정민이가 움직였고 그걸 지켜본 사람이 있다고 했지?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확보는 시간 문제입니다. 정민 씨는 금고를 확인한 후 모든 서류와 현금을 작은 상자에 담아 미용실 천장 위쪽 평소 아무도 손대지 않던 공간에 숨겨두었습니다. 딸 하윤 양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 그녀는 단단해졌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용실 앞 골목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상태 씨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과 변호사 차림의 남성이 뒤를 따랐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정민 씨는 말없이 미용실 셔터를 내렸습니다. 우리도 가족끼리 더는 이러기 싫어요. 여기까지 오는 건 서로 피곤하잖아요. 박상태는 반듯한 말투로 시작했지만 그 눈빛엔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민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요? 박상태는 미리 인쇄한 문서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사망자 윤말자 씨의 사후 유산 분할에 대한 강제 조정 요청입니다. 공식적으로 절차를 밟기로 했어요.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소송에 들어갑니다. 정민 씨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은 유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남기셨다 해도 누구에게 남겼는진 어머니만이 아셨겠죠. 그 말에 박상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쪽 딸이 학교 상담 교사한테 보여준 영상. 그거 우리도 확보했어요. 정황상 윤말자님께서 정민 씨와 딸에게 유산을 맡긴 거죠. 그건 어머님 뜻이에요. 그래서요? 뜻이 중요해요?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면 전부 상속 대상이에요. 그 순간 박상태의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윤이 요즘 학교에서 힘들겠더라고요. 애들이 조심스레 떠보기도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 잘못 돌면 소문이란 건 무서운 거니까요. 정민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상태는 기름을 붓듯 말했습니다. 저희 무조건 돈 달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일부는 법에 따라 정리해야죠. 가족끼리 고소고발은 보기 안 좋잖아요. 정민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 아니에요.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걸 내려놓으면 우리도 조용히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끌면 정민 씨도 하윤 양도 피곤해질 겁니다. 정민 씨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려놓을 게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박상태 일행은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들의 표정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이 싸움은 끝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박상태 일행이 떠난 뒤 정민 씨는 천천히 마당으로 나와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피우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 남편이 앉았던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알고 계셨을까? 당신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다가 태블릿을 다시 꺼내 영상의 맨 마지막 부분을 되돌려 보았습니다. 내 자식들, 그래도 믿고 살았지. 근데 믿는 거랑 맡기는 건 다른 거더라. 그 말 한 줄이 정민 씨의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정민 씨는 미용실 문을 닫고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윤말자 여사의 주소지 변경 이력, 토지 매각 신고 내역, 계좌 개설 지점 확인서 등을 열람 신청했습니다. 공무원은 신분 확인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속인 아니시면 열람 어려우세요. 정민 씨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분의 직접 유언 영상입니다. 조만간 법적으로도 제출할 예정이라 임시 협조만 부탁드릴게요. 그날 저녁 하윤 양이 수첩을 펴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주소 중에 할리랑 우리 놀러 갔던 그 펜션 기억나요? 여기 있어요. 이거 진짜 우연일까? 정민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모를 법한 윤말자 여사와 가족들이 함께 보낸 단 한 번의 여행지였습니다. 이튿날 정민 씨와 하윤 양은 펜션 근처의 작은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선 윤말자 여사가 사망 6개월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우편 송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신자는 조용한 노을복지재단이라는 개인 명의의 작은 사회단체였습니다. 정민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말자 어르신 기억납니다. 생전에 저희 재단에 조용히 후원하시면서 항상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게 작더라도 꼭 내가 고른 사람한테 가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정민 씨는 문득 하윤 양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영상 상담 교사한테 보여줬다 했지? 혹시 저장은 해뒀니? 하윤 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컴퓨터에서 복사해서 USB로도 저장해놨어요.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정민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할 차례야. 그 순간 그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윤말자 여사의 병원 담당 간호사 출신 인물이었습니다. 저 정민 씨 맞으시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 윤 여사님께서 제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주소에 편지 한 통만 꼭 보내달라고요. 그 주소 정민 씨 댁이더라고요. 근데 반송됐어요. 혹시 오셔서 직접 받아가시겠어요? 정민 씨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습니다. 윤 여사가 남긴 진짜 메시지가 아직 남아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당신 뜻대로. 그 마지막 문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정민 씨는 약속된 시간에 병원 뒤편의 작은 커피숍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였던 윤정혜 씨가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걸 꼭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는 곱게 접힌 한 장짜리였습니다. 익숙한 글씨체로 적힌 그 속엔 윤말자 여사의 마지막 당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돈은 내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내가 믿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남긴 것입니다. 혹여 누가 뭐라 해도 정민이 네가 지켜줘. 하윤이는 내 마지막 자식입니다. 정민 씨는 눈을 감고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시청에서 발급한 윤말자 유언 영상 확인서, 우체국 송금 기록, 그리고 편지 원본을 정리해 작은 봉투에 담고 지역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변호사는 서류를 찬찬히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자료면 상속소송에서 충분히 정당성 주장 가능해요. 영상이 잡힐 유언장은 아니지만 진에 확인된 유언으로 증거 효력이 높습니다. 무엇보다 편지 원본과 금고 내 현금의 정황은 매우 설득력 있네요. 정민 씨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럼 대응이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유류분 반환 청구는 박상태 씨 측에서 주장할 수 있겠지만 윤말자 여사의 생전 의사와 유언이 강하게 반영된 사례라
오히려 역으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을 미리 빼돌렸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 및 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정민 씨는 미용실 뒷방에 앉아 모든 서류를 차례로 복사하고 정리했습니다. 하윤 양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을까? 정민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할 거야. 우린 도망 안 가. 당당하게 가보자. 며칠 뒤 박상태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문서를 받았습니다. 제목은 민사상 협박 및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 예고 통지서. 내용엔 정민 씨가 확보한 영상, 편지, 금고, 현금의 사진 자료까지 명확하게 첨부돼 있었습니다. 문서를 본 박상태는 잠시 침묵하더니 종이를 탁 던지며 말했습니다. 허술하게 움직인 건 너야. 박상우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영상까지 확보했을 줄은 몰랐지. 그 여자 혼자 움직인 게 아니야. 누가 도와주는 거야. 그들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정민 씨가 받은 또 하나의 전화는 윤 여사 생전 거래하던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었습니다. 정민 씨,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직전 작은 계약서를 하나 쓰셨습니다. 내용은 사적 유산의 증여 의사 확인이고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정민 씨, 필요하시면 오셔서 확인하세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말자 여사는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정민 씨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법정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말자 여사의 유언 영상이 끝나자 재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유언의 진정성과 정민 씨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 손편지, 입출금 내역, 금고 내 현금과 통장 사본, 모두 정황상 일관되었고 조작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윤말자 여사의 전 재산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이정민 씨와 그녀의 딸 하윤 양에게 상속되며 박상태 씨 형제의 이해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박상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의 아내는 당황한 듯 법정 밖으로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정민 씨를 향했지만 정민 씨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하윤 양의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마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주민센터 게시판에는 판결문 사본이 붙었고 누군가 사진을 찍어 지역 SNS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실시간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며느리가 다 챙긴 줄 알았는데 진짜 딸처럼 살았던 사람이더라고. 진작 그렇게 키운 손녀한테 물려줘야지. 아들들은 뭐 했다고. 과거 정민 씨를 향했던 의심과 수군거림은 사라졌고 대신 박상태 형제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효도는 피 한 방울보다 진심이 앞선다며 공개적으로 정민 씨를 옹호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박상태의 회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주요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박상태는 언론 보도로 이미지가 추락했고 결국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직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이사님, 이 건으로 인해 우리 회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내부 감사 결과 도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박상우는 형과 말다툼 끝에 형제간 인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해. 엄마 돌아가시고도 남의 삶을 망치다니 그게 사람이야? 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박상태의 아들 준영이 하윤 양에게 퍼뜨린 허위 소문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작성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부모 회의에서 이 모든 오해는 가정에서 비롯된 편견과 무책임한 언행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민 씨는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조용히 복지재단을 찾아가 윤말자 여사의 이름으로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윤말자 여사께서는 평생 이름 없이 선행을 해오셨습니다. 그 뜻을 이어 기부처는 아동복지와 독거노인 지원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부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이정민이라는 이름은 순식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증명한 사람으로 회자되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는 윤말자 여사의 소규모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민 씨는 유언장을 낭독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이 없으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어머니의 뜻이었고 저는 그 뜻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정민 씨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시 인사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그 집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녀를 윤 여사의 진짜 딸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민 씨는 윤말자 여사가 생전에 손으로 꾹꾹 눌러 쓴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정민아, 내가 가진 거라곤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넌 그 마음을 알아줬구나. 나는 네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참 좋았다. 그 인연이면 족하다. 정민 씨는 조용히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잘 살겠습니다. 하윤이도 어른스럽게 잘 커줄 거예요.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무덤에서 일어섰습니다. 눈물은 있었지만 더는 아프지 않은 단단한 웃음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그녀는 조용히 일상을 지켰고 하윤 양과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해 평범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건 엄청난 유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윤 양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더 잘 어울리게 되었고 선생님들도 그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성숙한 하윤 양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친구들은 더 이상 하윤 양을 피하지 않았고 도리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민 씨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딸의 도시락을 싸고 작은 동네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재산이면 그냥 편하게 살지 왜 또 일하시냐고.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걸요. 그녀의 말은 꾸밈 없고 담백했습니다. 삶은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윤말자 여사의 무덤은 매달 한 번 정민 씨와 하윤 양이 함께 찾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윤 양은 손편지를 읽어주기도 하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찐빵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이젠 저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말에 정민 씨는 고개를 떨구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래도 눈물은 조용히 흘렀고 다시 일어선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몇 번 더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정민 씨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젠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도 더는 그녀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만나는 할머니들은 정민 씨를 보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하윤 양에게는 찐빵 하나, 귤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엄마와 저,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입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믿고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발표가 끝나자 교실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하윤 양의 등을 토닥이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민 씨는 한밤중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은 때로는 외면받고 때로는 오해받는 것이지만 결국 진심은 다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어머니가 저에게 남긴 마음이니까요. 지금도 그녀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외롭지만 더는 움츠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시선도 무섭지 않고 어떤 소문도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스스로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란 피로 엮인 이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낸 이야기임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롭고 억울한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한마디보다 당신의 진심이 더 큰 힘이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조용히 울고 웃는 하루하루의 반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들이 모여 결국 자신을 지켜낸 시간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나누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다시 마주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